당나라 유학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효 스님은 파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스로를 소선거사라고 가장 천한 신분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 사이에 더욱더 깊숙이 파고들게 되죠. 원효 스님이 파괴의 길을 걷게 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설총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신문왕에게 바칩니다. 화왕계라는 이야기책이에요. 일현 스님은 이 삼국유사를 왜 쓰셨을까요? 일현 스님이 계실 당시에 이미 우리에게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를 새로이 편찬한 이유가 있겠죠. 원효의 삶에서 찾은 3가지 깨달음입니다. 원효 스님은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시죠? 원효 스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해골물, 요속공주와의 사랑? 네, 그 밖에 원효 스님에 대해서 떠오르는 것 하면 별로 없으시죠? 오늘 저와 함께 원효 스님의 삶을 쫓아가 보면서 그 속에서 3가지 깨달음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원효 스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가면 교토 외곽에 고잔지라는 사찰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가면 원효 스님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 초상화가 아마 원효 스님의 실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초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원효 스님의 초상화뿐만 아니라 원효 스님의 일생을 그림과 글로 남겨놓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원효 스님이 일본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겠죠. 원효 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원효 스님의 손자 설중업이라는 인물이 신라 사신으로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있는 왕족 중에 학식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설중업을 보고 굉장히 반겨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찍이 원효 거사가 지은 금강산매론을 본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보지 못해 매우 한스럽게 여겼다. 듣자 하니 신라국 사신 설이 바로 거사의 손자라고 하니 비록 그의 할아버지는 보지 못하였으나 손자된 이를 만나보았으니 기뻐서 시를 지어 그에게 준다. 할 정도로 일본에서는 원효 스님의 명망이 굉장히 높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중업은 돌아와서 이와 같은 사실을 조정에 이야기를 하고 원효 스님의 서당 화상비라는 비석을 세우게 되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두낭 석굴에서 원효 스님의 대승기신론소 필사본이 발견되었습니다. 두낭이라 그러면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까지 원효 스님의 저서가 전래되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중국에서 현장법사가 이야기한 법문에 오류를 지적한 원효 스님의 상위 결정 비량이라는 논의가 당나라에 알려지게 되자 중국의 학생들이 원효가 있는 동쪽을 향해서 3번 절을 하면서 찬탄을 했다고 합니다. 원효 스님의 그 학식에 이들이 감탄을 하면서 절을 3번 했답니다. 승려들이 절을 3번 하는 대상은 부처님밖에 없습니다. 원효 스님을 얼마나 대단하게 추앙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신라가 원효를 낳았지만 그의 철학은 이미 신라를 넘어서서 동아시아를 아우르고 있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대단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고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원효 스님의 삶부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효 스님의 어릴 적 이름은 설서당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신라의 화랑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화랑이 아니었답니다. 원효 스님은 화랑으로서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죽은 전우의 시신을 등에 업고 돌아와 그 사건 이후로 영웅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라의 화랑들 사이에서는 영웅으로, 적들에게서는 저승사자로 불리웠다고 하죠. 그렇게 화랑으로서 명성을 떨치던 원효 스님, 인생에서 큰 시련을 마주치게 됩니다.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서 도대체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택한 것이 출가였습니다. 원효 스님은 새벽이라는 의미의 원효라는 법명을 받고 황룡사에서 출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구도, 정진을 했겠죠. 저라는 무릎이 얼음과 같이 차도 불질 생각을 하지 않았으며
줄인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도 밥을 구하는 생각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수련을 했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기는 쉽지 않았죠. 혼자서는 깨달음에 이르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스승을 찾아 나섭니다. 원효 스님의 스승, 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신라는 100년간 150차례나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불교는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만 법회를 열었죠. 백성들은 전쟁과 세금에 시달리고 노인과 여인, 아이들은 농사를 짓고 굶주려 죽고 전쟁터에서 죽어가야 됐습니다. 신라의 불교는 백성들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라에는 유명한 승려들이 있습니다. 화랑들의 세속오개를 지어준 원광법사가 있고요. 황용사의 구축 목탑을 세우자고 했던 자장스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 궁궐 옆에 큰 절을 짓고 많은 노비와 많은 토지를 하사받은 채 큰 권력을 누리면서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만 법회를 열어주고 있었죠. 백성들을 위한 승려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대안스님이라든지 해공스님 같은 분들은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백성들과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불교를 전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원효스님은 그런 해공스님과 뜻을 같이 하면서 스승처럼 도반처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하루는 해공스님이 원효스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원효스님, 우리 누가 더 법력이 높은지 법력을 한번 겨루어 봅시다. 이 두 분이 어떻게 법력을 겨루었을까요? 이 두 분은 강가로 가서 물고기를 한 마리씩 집어 삼키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똥을 넣어서 산채로 살아 내보내게 하자는 거죠. 그리고 두 분이 동시에 물고기를 삼키고 냇가에서 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물고기 한 마리가 힘차게 헤엄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자 이 두 스님이 동시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저 고기가 내 고기야. 저 고기는 누구 고기였을까요? 원래 살아있는 고기요. 원래 살아있는 고기요? 네. 누구 고기였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해공스님의 고기였다라는 이야기가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스님이 이렇게 법력을 겨루었던 이곳을 오어사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오어사는 포항에 있습니다. 이 오어사에는 원효스님의 삭각과 원효스님의 숟가락이 아직까지 보존되고 있다고 하네요.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이긴 한데요. 원효스님은 또 울산 근처에서 조용히 수행을 하고 계시는 낭지선사라는 스님을 찾아갑니다. 이 스님으로부터 법화경 가르침을 듣게 되는데요. 낭지선사는 원효스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공경하고 가벼이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부처가 될 분들이기 때문이지요. 모두에게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화경 이야기를 듣고 원효스님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효스님은 함께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될 새로운 도반을 얻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의상스님이죠.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은 더 높은 깨달음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스승을 찾아서 백제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한 위험을 무릅써야 됐었습니다. 이들은 왜 백제로 건너갔을까요? 백제에 고구려에서 내려오신 스님이 계신다고 합니다. 당시 고구려에는 열반종을 만드셨던 보덕대사라는 스님이 계신데 이 스님이 고구려의 영계소문이 권력을 잡고 보장왕을 세우면서 다른 귀족 세력들을 누르기 위해서 불교를 억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덕대사는 고구려를 떠나 백제로 내려오게 됐던 거죠. 보덕대사가 고구려를 떠나 백제로 내려오고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은 신라에서 백제로 건너오고 그렇게 백제 땅에서 고구려에서 온 보덕스님과 신라에서 건너온 원효스님과 의상스님 그리고 백제의 스님들이 모두 하나로 모여서 열띤 불교에 대한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삼국은 치열하게 전쟁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곳만큼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스님이 한데 어우러져서 불교 교리를 함께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어찌나 그 열기가 넘쳤는지 불을 떼지 않은 방도 춥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덕대사에게 많은 가르침을 얻게 되었는데 유마경에서 보덕대사에게 이런 가르침을 얻었습니다. 중생에게 병이 있는 한 나에게도 병이 있고 그들이 나으면 나도 낫는다. 보살의 병은 커다란 자비에서 일어난다. 연꽃이 진흙 연못 속에서 피어나듯이 불도도 번뇌의 진흙 구덩이 속에서 생겨난다.
그리고 또 보덕대사는 열반경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불교의 참다운 가르침은 오직 하나이며 모든 사람이 고루 성불할 수 있다. 불교가 사람들 편에 서야 되고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가르침에 큰 감흥을 받은 원효 스님은 유마경에 주석을 달고 열반경을 요약 정리한 책들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부의 깊이가 더해갈수록 더 큰 공부를 하고 싶었죠. 그래서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당나라 유학을 떠나기로 합니다. 의상 스님은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 그 당시 당나라의 화엄종을 이끌던 지엄 스님으로부터 화엄종 공부를 하기를 원했고요. 원효 스님은 당시 당나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유기의 삼장법사, 그 삼장법사의 모델 현장법사가 인도를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법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가겠다 했던 거죠. 두 사람은 당나라 유학을 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구려를 통과해서 요동을 건너서 당나라로 가겠다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만 고구려 땅에서 간첩으로 오인을 받고 체포되었습니다. 자칫 목숨을 잃을 위기도 있었지만 다행히 곧 풀려날 수 있었죠. 당나라 유학에 실패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효 스님은 파괴의 길을 걷게 됩니다. 스스로를 소선거사라고 가장 천한 신분이라고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 사이에 더욱더 깊숙이 파고들게 되죠. 원효 스님이 파괴의 길을 걷게 된 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원효 스님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아보련다. 아무도 이 노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열왕 김춘추가 이 노래 말뜻을 이해했죠. 원효 스님이 귀한 여인을 얻어서 나라를 떠받칠 만한 대단한 인재를 낳겠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무열왕은 마침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된 자신의 딸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 요석공주와 원효 스님을 연결시켜 주려 하죠. 무열왕의 명을 받고 원효 스님이 남산에서 내려와서 궁궐로 들어가는 길에 다리를 건너다가 일부러 물속에 빠졌습니다. 옷이 다 젖은 원효 스님을 옷을 말리기 위해서 요석궁으로 모셨고 그곳에서 원효 스님은 요석공주와 사랑을 나누게 되죠. 이후 요석공주에게는 태기가 있었고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곧 설총입니다. 원효 스님은 이제 김춘추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김유신과는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육두품이었던 원효 스님이 다른 진골들과 가족이 되면서 로열 패밀리로 입성을 하게 된 겁니다. 김춘추는 왜 육두품이었던 원효 스님과 요석공주를 이어줬던 걸까요? 당시 백제가 대야성을 공격해서 신라의 대야성을 빼앗았습니다. 이 대야성에는 김춘추의 사위 김품석이 지키고 있었죠. 대야성이 함락되면서 김품석은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딸도 죽임을 당했죠. 김춘추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이었지만 김춘추의 정치적 입지도 굉장히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신라는 대야성을 빼앗기게 되면서 경주도 위험해지게 됐죠. 그래서 경주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암양, 지금의 경산 지역의 도독으로 김유신을 임명하게 됩니다. 김유신은 암양 지역에서 군대를 정비해서 대야성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대야성에 있는 많은 장수들을 사로잡아서 김품석과 김춘추의 딸 고타소의 시신과 교환을 하게 되죠. 최소한의 명예회복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김춘추는 백제를 치기 위해서 나당동맹 체결에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다시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이렇게 김유신과 김춘추가 한 차례 위기를 넘기고 신라의 새로운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죠. 신라의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이들은 무엇보다 지금 신라의 민심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마침 경산 지역, 암양의 도독이었던 김유신은 그 경산 지역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던 원효 스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원효 스님을 내 편으로 만들면 민심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김춘추가 자신의 딸과 원효 스님을 연결시켰던 거죠. 하지만 원효 스님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권력에 뜻을 두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죠. 이런 원효 스님이 이후 파괴를 하고 소송거사로 백성들 곁으로 가면서 어떤 깨달음들을 얻게 되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원효 스님의 세 가지 깨달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 해골무가 관련이 있을 겁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또다시 당나라 유학에 도전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유학에서 실패하고 약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661년이었는데요. 이때는 바다를 건너서 당나라로 유학을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660년에 백제를 멸망시켰거든요. 그러니 백제 지역을 통해서 바닷길로 중국의 당나라로 가는 게 가능해졌던 거죠. 바닷가로 가는 길에 비를 맞았고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잤습니다. 원효 스님이 간밤에 목이 몹시 말라서 주위에 있는 물을 달게 마셨다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자신이 마신 물은 해골에 담겨있는 고인 물이었고 수많은 벌레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고 하죠. 원효 스님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순간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밤중의 마음과 아침의 내 마음은 다르지 않을 터인데 모를 때에는 달고 시원했던 것이 알고 나서는 기분이 좋지 않으니 더럽고 깨끗한 것이 사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원효 스님의 해골물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해골물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는 이러합니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은 비를 피하기 위해서 동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자신들이 잠을 잔 곳이 동굴이 아니라 무덤 아니었던 거죠. 백제 지역에서는 횡열식 석실고분이라 그래서 무덤의 일부가 무너지면 마치 동굴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알고 보니 온몸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또 이 무덤에서 잠을 자야 됐습니다. 비가 그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무덤인 줄 알고 나니까 잠이 오질 않습니다. 잠을 자려 했지만 밤이 깊어도 원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둠 속에 귀신 눈동자가 번뜩이면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밤새 귀신에 시달리다가 날이 밝고서야 귀신들은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날이 밝고 나서 원효 스님은 지난밤에는 토굴인 줄 알고 잘 잤는데 오늘 밤은 무덤인 줄 알고 나니 귀신굴이 따로 없구나 하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그러면서 마음이 생기니 온갖 법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 토굴과 무덤이 둘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달렸구나. 그러니 신라에 없는 진리가 당나라에는 어떻게 있을 것이고 당나라에 있는 진리가 신라에는 왜 없겠는가 해서 원효 스님은 과감하게 당나라 유학길을 포기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는 중국의 송고승전에 전하고 있습니다. 송고승전은 당나라부터 송나라까지의 아주 이름난 승려들의 전기입니다. 이 송고승전에 따르면 하룻밤을 더 그 무덤 속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놀라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록에 약 100년 후에 스님들의 글을 적은 임간록이라는 글을 보면 밤이 되어 황폐한 무덤 속에서 잤다. 갈증이 심해 무덤 속에 고여있는 물을 손으로 떠마셨는데 매우 달고 시원하였다. 새벽에 보니 그것은 해골물이었다. 해골물로 바뀌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고려시대 해동고승전에서도 원효 스님이 34살에 입당 구법을 결심하고 의상과 남양 객가 어느 무덤 사이에서 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해골물을 마시고 견성오도 깨달음을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물 이야기가 전해지게 되었던 겁니다. 하지만 해골물 이야기든 무덤의 이야기든 그 본질은 다르지 않죠. 원효 스님이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곳은 지금의 평택지역 혹은 지금의 화성지역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효 스님은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원효 스님이 얻은 첫 번째 깨달음, 일심사상입니다.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모두 내 마음이 인식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의 근본이 바로 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두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자유분방하게 춤을 추고 있는 원효 스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원효 스님은 화엄경소라는 책을 저술하다가 순간 붓을 내려놓고 절을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백성들에게 무예가라는 노래를 퍼뜨리면서 일체 무예인은 한 번에 생사를 벗어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원효 스님이 저술하던 화엄경소, 화엄경의 핵심은 곧
평등입니다. 원효 스님은 화엄경을 저술하다가 실제로 불교가 추구하는 것이 평등인데 그게 실현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 사이에 들어가서 스스로 무예인이라고 아무것도 꺼리낄 게 없다.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나는 생과 사가 자유롭다 하면서 백성들과 어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렇게 표주박처럼 생긴 것을 두드리고 다니면서 백성들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어우러졌죠. 당시 원효 스님이 백성들과 어떻게 어울렸는지를 송고승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사와 함께 술집과 기생집에 드나들고 사당에서 거문고를 듣고 여염집에서 자기도 하며 도무지 일정한 규범이 없었다. 자유롭게 백성들과 서스름없이 어울렸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이렇게 파괴를 하고 소선거사를 칭했던 까닭 무엇일까요? 자신을 낮추고 스스로 파괴를 해야 백성들 사이에 꺼리낌 없이 어울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의 승려들은 모두가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러니 승려의 형식, 승려의 굴레를 가지고는 백성들과 완전히 어우러지기는 힘들었던 거죠.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백성들 사이에 어울렸습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박 모양의 불구를 가지고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읊고 돌아왔으므로 가난뱅이나 코올릭의 아이들까지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일제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게 되었으니 원효의 법화는 컸던 것이다. 원효 스님 덕택에 드디어 백성들이 모두 불교를 접하게 되었고 불교 대중화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원효 스님은 백성들에게 불교를 퍼뜨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효 스님이 그 당시 집권층이던 다른 승려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요? 원효 스님의 이런 행동은 다른 승려들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신라에는 백고자 법회라 그래서 100명의 승려들이 한꺼번에 출가를 하는 큰 행사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도 경산 대표로 백고자 법회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원효 스님이 백고자 법회에 온다고 하니 많은 승려들이 거세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원효 스님은 백고자 법회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이후 문무왕의 왕비가 큰 병이 났어요. 그런데 치료약이 없어서 당나라에서 치료약을 구해오게 됩니다. 치료약과 함께 당나라에서 금강산매경을 들여왔는데 이 금강산매경을 아무도 풀이해내지 못하는 거였어요. 결국 대한스님이 원효 스님을 추천했고 원효 스님이 이 금강산매경을 해석해냈습니다. 그리고 원효 스님이 금강산매경을 해석한 금강산매경소를 다른 스님들 앞에서 강의를 했죠. 원효 스님의 강의를 듣던 다른 승려들은 입에서 저절로 감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원효 스님이 이런 농담을 던졌습니다. 지난날 나라에서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낄 수도 없더니 오늘 아침 단 한 개의 대들보를 가로지르는 마당에서는 나 혼자 그 일을 하는구나. 이런 원효 스님의 농담에 다른 스님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원효는 진리의 성을 용감하게 공격하고 문진에서 종횡무진 당당히 분투해서 나아갈 뿐 물러서는 일이 없었다. 사막의 두루 통달에 능히 10,000명을 대적할 만한 인물이었다. 도리의 정통에 입신의 경지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나라에서는 만인의 적이었다. 중국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원효 스님이었지만 신라에서는 여전히 왕따였던 거죠. 원효 스님의 두 번째 깨달음은 무예입니다. 무예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추구하는 백성들에게도 모두 평등한 종교를 위해서 원효 스님은 모든 것을 꺼리낌 없이 벗어던지고 백성들과 한데 어우러졌던 거죠. 원효 스님의 세 번째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원효 스님은 분황사에서 많은 책을 저술했습니다. 왜 하필 분황사냐면 분황사에는 그 당시 당나라에 유학을 하고 오셨던 자장 스님이 많은 책을 가지고 와서 이 분황사에 보관을 해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은 분황사에 있는 많은 책들을 참고로 많은 불교 서적들을 편찬했죠. 원효 스님이 열심히 책을 쓰다가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당시 인도에 유학을 하고 왔던 현장 법사가 인도에서 많은 불교 경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0년에 걸쳐서 그 경전들을 다 해석해내었죠. 그런데 그 해석이 기존의 당나라에 있던 불교 경전들과 내용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해석과 원래 있던 해석을 놓고 어떤 불교 교리가 맞는지 불교 종파들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빚고 있었던 거죠. 원효 스님 역시도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쓰다 말고 분황사를 계속 맴돌면서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서는 대립과 모순이 없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는 대립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대립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답을 쉽게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분황사에 있는 우물을 보게 됩니다. 이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바깥에서 봤을 때는 팔각형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봤을 때는 원형이죠. 불교 경전들도 종파에 따라서 교리의 내용이 다 다른 듯 보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말씀 안에서는 사실 하나였던 거죠. 이걸 통해서 원효 스님은 모두가 다른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화쟁사상을 정리해서 십문화쟁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불교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0가지 논쟁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십문화쟁론이라는 이 책은 당시 중국에 알려졌고, 중국에 왔던 인도 스님이 놀라워하면서 이 책을 인도로 가져가기도 했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이 밖에도 대승기신론소라 그래서 대승불교에 대한 해설서 중에서 당나라에서도 인정할 만큼 가장 손꼽히는 책을 저술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원효 스님은 모든 측면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저술가이기도 하고 사상가였습니다. 원효 스님에게서 찾은 세 번째 깨달음은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이 뭔가요?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 모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서로 대립하고 논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달리 보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화쟁사상은 거울에 비유를 해보면 거울은 어떤 모습이든지 다 비춰주잖아요. 바다는 어떤가요? 어디에서 흘러내려오던 물줄기든 다 받아줍니다. 그런 화쟁사상을 깨닫게 되신 거죠. 원효 스님의 3가지 깨달음을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효 스님의 죽음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원효 스님에게는 아들 설총이 있었죠. 설총에게는 아버지가 있었지만 없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많은 승려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믿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설총이 자라면서 아버지의 진면목을 보게 되었고, 그런 아버지에게 조금씩 다가가게 됩니다. 아버지가 머물고 있던 분황사를 자주 찾아왔다고 합니다. 원효 스님을 찾아서 분황사에 왔던 설총이 원효 스님이 빗자루질을 하고 있자 그걸 받아서 자신이 빗자루질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깨끗하게 분황사를 다 쓸고 있자 원효 스님이 밖으로 나와서 낙엽들을 한 곳에 모아놓은 곳에 가더니 한 주물의 낙엽을 쥐어서는 다시 땅바닥에 뿌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 마당에는 나뭇잎이 몇 장 흩어져 있어야 제맛이지. 설총은 아차 하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설총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마치 선문답 같죠? 우리가 청소를 하면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일 겁니다. 나만의 생각, 나만의 고정관념에 매이다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원효 스님은 가을 마당에는 나뭇잎이 몇 장 떨어져 있어야 그게 멋이다 라는 본질을 알려주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 생각에 너무 집착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고 다름을 인정하기 힘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깨달음을 아들에게 들려주었던 거죠. 분황사에 계시던 원효 스님은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의 마지막을 느끼셨는지 동쪽으로 바다를 향해서 가십니다. 그리고 골굴사라는 곳에 있는 이 작은 암자에 들어가서 입적에 드셨습니다. 이 암자의 모습이 동굴처럼 보이는데 원효 스님이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면서 깨달음을 얻었던 그 동굴과 같은 느낌입니다. 원효 스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설총은 원효 스님의 시신을 화장하고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흙을 섞어 소상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예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설총이
원효 스님에게 예를 올리자 원효 스님의 모습을 조각해 놓았던 소상이 설총을 향해서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삼국유사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소상은 왜 설총을 향해서 돌아봤을까요? 아들에 대한 애틋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죽어서도 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래서인지 설총은 이후 큰일을 해냅니다. 설총의 업적 중에 가장 놀라운 것이 이두를 집대성한 거죠. 원효 스님이 누군가요? 원효 스님은 불교를 백성들에게 퍼뜨리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에게 쉽게 불교를 알리기 위해서 접근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설총 역시도 한자의 의문을 빌려와서 우리말을 쉽게 표현한 이두를 집대성해서 유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아버지는 승려였고 설총은 유학자였지만 설총이 이두를 집대성한 것은 어쩌면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고 아버지의 영향이 아니었을까요? 원효 스님은 당시 무지몽매한 사람들조차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했습니다. 그런 원효 스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춘 자유로운 성자였고 민중의 벗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 천민, 불황자, 거지,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원효 스님을 허물없이 따랐죠. 당시 신라는 삼국 통일의 아주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시기 원효는 시대가 필요로 했던 실천적인 사상가였습니다. 원효 스님의 삶에서 찾은 세 가지 깨달음이 있었죠. 첫 번째는 일심사상이었습니다. 깨끗하고 더러운 것, 삶과 죽음이 따로 있지 않다. 모두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달려있다. 무예는 불교에서의 평등의 핵심 사상입니다. 무엇에도 꺼리끼지 않는다. 이것은 욕심도 내려놓고 권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모든 속박이나 번뇌에서 자유롭게 백성들과 불교를 실천하고자 했던 사상이고요. 마지막으로 화쟁사상. 나는 맞고 상대는 틀리다가 아니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의견을 모아가는 부처님 말씀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다라는 사상이 원효 스님이 삶을 통해서 이야기한 세 가지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원효 스님의 일심, 무예, 화쟁사상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이 시대의 철학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설총의 아버지가 누군지 다 아시죠?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 스님 그럼 뭘로 유명한가요? 해골물이죠, 그렇죠? 이 원효 스님은 해골물로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당나라 유학을 가려던 걸 포기하고 돌아와서 신라 백성들에게 깨닫는 건 별로 어려운 게 아니다. 누구든지 다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라고 불교를 아주 쉽게 전파하는 그런 역할을 원효 스님이 하게 됩니다. 이런 원효 스님은 불교에 큰 업적을 남기기도 했었지만 원효 스님이 신라를 위해서 또 큰일을 하신 게 있어요. 원효 스님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을 테요.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다녔는데 이 노랫말의 뜻을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랫말의 뜻을 알아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춘추 무열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열왕은 이 뜻은 원효 스님에게 기회만 만들어준다면 이 신라를 위한 대단한 인재를 낳아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마침 무열왕에게는 남편을 잃은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과 맺어주게 되죠. 그래서 원효 스님과 무열왕 김춘추의 딸 사이에서 설총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원효 스님은 육두품입니다. 그리고 김춘추의 딸은 진골귀족이었던 거죠. 그러면 이 신분이 다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진골이 돼야 될까요? 육두품이 돼야 될까요? 네, 육두품이 됩니다. 신라의 골품제라는 게 내려갈 수는 있어도 위로 올라갈 수는 없는 신분제도였거든요. 설총은 육두품이 됩니다. 이렇게 태어난 설총에 대한 평가는 삼국유사에 나와 있는데 설총에 대해서 아주 대단한 칭찬들을 하고 있습니다. 설총은 나면서 영리하고 밝아 경전과 역사에 널리 통해 신라의 10분 현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말을 가지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세간풍물과 이름을 통하게 하였으며 육경과 문학을 뜻풀이 하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전을 배우고 익히는 자들이 이를 전수하여 끊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설총은 굉장히 똑똑한 인물이고 신라의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문화를 전해줘서 신라의 문학이나 유교 경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설총이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신문왕 덕분이었습니다.
신문왕이 육두품을 등용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럼 이 신문왕이라는 사람은 왜 진골이 아니라 육두품인 설총을 등용했을까요? 신문왕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여기가 경주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신문왕릉입니다. 왕릉의 규모가 상당한 걸로 봤을 때 굉장한 파워가 있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신문왕이 통일 이후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신문왕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대규모의 진골 귀족들의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김흠돌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어요. 신문왕의 장인이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게다가 이 김흠돌은 김유신하고도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 반란이 김흠돌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진골 귀족들이 함께 일으킨 반란이었어요. 이 반란을 신문왕은 과감한 숙청을 통해서 제압을 했습니다. 그럼 이 김흠돌이라는 사람은 왕의 장인이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진골 귀족인데 왜 반란을 일으켰느냐 생각을 해보면요.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고 무열왕이 됐습니다. 김춘추 이전에는 선덕의 왕, 진덕의 왕이었어요. 선덕의 왕과 진덕의 왕이 여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골풍제 때문이죠. 송골만 왕위에 오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송골인 남자가 없어서 선덕의 왕과 진덕의 왕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선덕의 왕, 진덕의 왕 역시 결혼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송골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송골은 대가 끊기게 되겠죠. 왕위는 어차피 진골로 와야 됩니다. 진골이 많은 남자들 중에 김춘추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김춘추는 진골 귀족들 사이에서도 아웃사이더였어요. 왜냐하면 김춘추의 할아버지가 진지왕이라는 송골 출신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퇴출당했어요. 쫓겨난 왕입니다. 쫓겨나면서 진골로 강등이 됐어요. 그랬던 김춘추를 다시 왕위에 올릴 수 없죠. 그래서 김춘추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굉장히 능력이 출중하고 인물도 뛰어나고 그랬지만 아웃사이더였어요. 그런데 이 김춘추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누구 덕분에? 자신의 능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김유신과 결연을 하면서 김유신 덕택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춘추는 김유신과 함께 나당연합을 체결하고 백제를 멸망시키죠. 그리고 나서 문무왕이 즉위를 합니다. 문무왕은 경주에 있는 문무대왕릉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동해바다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 해서 바다의 장례를 치러달라 했잖아요. 이 문무왕 때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당나라를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했습니다. 이때는 진골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무왕의 뒤를 이어서 신문왕이 즉위하자마자 반란을 일으킵니다. 왜요? 그동안은 김유신이 살아있었어요. 김유신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삼국을 통일하는 전쟁 중이었잖아요. 전쟁 중에 내란을 일으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김유신이 죽고 통일이 되었고 신문왕이 즉위하자 반란을 일으켰던 거죠. 신문왕의 왕권이 더 강해지기 전에 왕권을 제한하면서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흠돌의 난이 일어났던 거죠. 그러면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고 나서 진골 귀족들을 눌러야 되겠죠. 진골 귀족들을 누르는 대신에 왕이 통치를 하려면 인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재를 구하기 위해서 국학이라는 국립대학을 설립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진골 대신에 육두품 인재들을 키우는 거죠. 이런 정책 때문에 설총이 신문왕 곁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그래서 진골 대신에 육두품을 곁에 두게 됩니다. 그 덕택에 신문왕은 굉장히 큰 일들을 해냈어요. 삼국을 통일하고 난 후에 행정구역을 새롭게 편성하기도 하고요. 수도를 새롭게 옮기려고 하는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신라 출신의 병사들로 하여금 서울,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주를 지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백제 출신, 고구려 출신, 심지어는 말갈 출신들까지 함께 군권을 맡기려고 한 거죠. 이거는 삼국의 백성들을 통합하고자 했던 신문왕의 노력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신문왕이 멋지게 해냈기 때문에 신문왕은 통일 이후에 강력한 왕권을 구축하고 역사에서 존경받는 뛰어난 업적을 남긴 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문왕이 설총을 능력이 뛰어난 인재였기 때문에 곁에 뒀었죠. 그런데 이 신문왕이 설총을 더욱더 총애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신문왕이 설총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 합니다. 그 당시에 신문왕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큰 일들을 많이 해냈습니다. 그러니 어깨가 으쓱하겠죠. 자신감이 이만큼 치고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소리를 하고 칭찬하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고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 않게 되죠. 그래서 설총이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왕에게 그런 이야기를 직설적으로 했다가는 자신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신문왕이 재밌는 얘기를 해달라 하자 설총이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재밌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신문왕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지어서 신문왕에게 바친 책이 화왕계라는 이야기책이에요. 화왕계라는 건 꽃들의 왕이란 뜻입니다. 꽃들의 왕, 어떤 꽃이 꽃들의 왕일까요? 가장 크고 화려하고, 그래서 설총은 여기에 있는 모란꽃을 꽃들의 왕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란꽃에게 어느 날 이렇게 날씬하고 예쁜 여성처럼 아주 어여쁜 장미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저를 곁에 두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왕을 위해서 충성을 바칠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속삭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가 하얗게 쉬고 아주 볼품없이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의 모습을 한 할미꽃이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나를 곁에 두시면 내가 왕을 위해서 왕이 가야 할 길, 왕이 새겨들어야 될 그런 말들을 솔직하게 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문왕은 어떤 꽃을 곁에 두려고 했을까요? 장미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야기 속에서는 화왕인 모란이 장미를 곁에 두려고 합니다. 그러자 할미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대왕이 총명하여 사리를 잘 알 줄 알고 왔더니 지금 보니 그렇지 않군요. 무릇 임금된 사람치고 간사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가 적습니다. 이 때문에 맹자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으며 풍당은 낭서 정도로 지내다 흰머리가 되었습니다. 옛날부터 도리가 이러하거늘 저인들 어찌하겠습니까? 왕이 자신을 곁에 두려고 하지 않으니 자신이 옳은 얘기를 할 수 없겠죠. 왕에게 이런 한마디를 하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제서야 그 글을 읽은 신문왕이 설총이 이 화왕계를 지어서 자신에게 바친 뜻을 헤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설총에게 그대의 이야기 속에는 실로 깊은 뜻이 있으니 이를 기록해 두어서 왕이 된 자들의 경계로 삼게 하기 바란다 해서 화왕계를 기록으로 남기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설총의 화왕계에 아주 깊은 반성과 깊은 감동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신문왕이 설총을 더욱더 총애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설총이 지어바친 화왕계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깊이 깨달은 신문왕은 이후에 설총을 곁에 두면서 더 옳은 정치, 더 바른 정치를 펼쳤을 겁니다. 신문왕이 정말 좋은 정치를 펼쳤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바닷가에 섬이 하나 있는데 이 섬에 대나무가 하나 꽂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섬이 낮이 되면 둘로 쪼개지고 밤이 되면 섬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왕이 직접 이 일이 무엇 때문인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갔더니 용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위하여 바다의 용이 되셨던 문무왕과 하늘의 신이 되셨던 김유신께서 함께 왕에게 선물을 주려고 하신다. 여기에 있는 이 대나무를 베어가서 피리를 만드십시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배워와서 피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피리의 이름을 만파식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는 피리를 불면 외적이 물러가고, 전염병이 번졌을 때는 피리를 불면 전염병이 가라앉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피리를 불면 비가 와주고, 그렇게 이 피리 덕택에 태평성대를 이룰 수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건 정말 피리 덕분이 아니라 신문왕이 설총과 같은 인재를 곁에 두고 좋은 정치를 펼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를 통해서 후세의 길이 이렇게 전하려 한 거죠. 그리고 설총은 신라 백성들을 위해서 이두라는 걸 만듭니다. 당시 한자를 썼었는데 한자가 너무 어렵죠. 그래서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와서 우리말을 대신 표기하게 했던 이두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신라 백성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했던 사람이 설총이었습니다. 신라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육두품이었던 설총이 자신의 뜻을 결국 펼쳐냅니다. 육두품이었던 설총이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까닭, 뭐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신문왕의 뛰어난 리더십과 설총이라는 인재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설총은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었던 겁니다. 삼국유사를 따라 스토리텔링이 함께하는 경주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열광을 하죠. 줄줄이 신들의 이름을 꿰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뭔가 좀 허전합니다. 우리에게도 신화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신화들을 담아놓은 이야기가 바로 삼국유사죠. 삼국유사는 국보 제306호로 지정이 되었고, 지난해 2010년에는 범어사가 소장하고 있던 삼국유사 본이 보물에서 국보로 지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삼국유사를 따라 찾아가는 경주 스토리텔링 여행 2가지 테마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삼국유사가 어떤 책이고 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삼국유사 이야기를 쫓아가는 경주 여행입니다. 우리는 삼국유사하고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라는 책을 알고 있습니다. 삼국사기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는 어떻게 쓸까요? 한자로 이렇게 쓸까요? 삼국사기에도 사자가, 삼국유사에도 사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삼국유사의 사자는 이 사자가 아닙니다. 삼국유사의 사자는 일사자입니다. 그러니 삼국사기에 실리지 않은, 혹은 나쁘게 얘기하면 벌어진 이야기들, 그런 일들을 적은 책이 바로 삼국유사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쓰신 책입니다. 고려 후기 때 스님이시죠. 이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지 삼국유사를 소개하는 특징들을 이렇게 다 모아봤습니다. 삼국유사 속에는 고조선의 당군신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위만조선의 이야기라든지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나라들의 건국신화들이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신라의 건국이 제일 빠릅니다. 기원전 57년. 그런데 삼국유사에는 고조선의 건국신화부터 수록하고 있으니까 우리 역사를 기원전 2333년으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는 빠져있는 가락국, 그러니까 가야의 건국신화까지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국유사를 보면 우리의 건국신화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높여주는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좀 다른 성격인데, 삼국사기는 기존의 문헌들을 바탕으로 해서 삼국의 역사,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국유사는 일현 스님이 쓰셨으니까 주로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삼국 중에서도 신라 중심의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불교를 중심으로, 경주를 중심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리고 삼국유사 책을 쓸 때도 기존에 있는 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있는 사료에 있는 이야기를 가져와서 삼국유사에 수록을 했는데,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하고 있지 않은 책들의 존재를 삼국유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삼국유사에는 삼국시대의 향가 14수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화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는 책인 거죠. 그리고 이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에 쓰여지지 않은 남겨진 일들을 이야기로 수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국유사만으로도 물론 가치가 있지만, 삼국유사 책은 삼국사기와 함께 할 때 더 큰 시너지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삼국유사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삼국사기를 누구나 읽어야 되는 책,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죠. 그런데 삼국유사는 어떤가요? 한국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 이런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만큼 어떤 측면에서는 삼국사기보다 더 중요한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최남선은 1927년에 삼국유사라는 책을 발간해서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했고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중에 딱 한 권만 고르라고 한다면 자신은 삼국유사를 선택하겠다. 그런데 이 삼국유사가 우리나라에서 쓰여진 책이지만 이 책이 일본으로 반출되었습니다. 언제일까요?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이 많은 책들을 가져갔는데 그 중에 이 삼국유사도 끼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책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바쳐졌습니다. 삼국유사에 도장이 찍혀 있죠. 도쿠가와 이에야스 집안의 도장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좋아했느냐? 이 책을 일왕에게 빌려줬다가 굳이 그걸 돌려받았대요. 그렇게 삼국유사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게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던 책입니다. 그러면 일현 스님은 이 삼국유사를 왜 쓰셨을까요? 일현 스님이 계실 당시에 이미 우리에게는 삼국사기라는 역사책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국유사를 새로이 편찬한 이유가 있겠죠. 그럼 이 시기가 언제였느냐? 일현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셨을 때는 우리가 몽골과 30년에 걸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30년의 전쟁 기간 동안 고려 백성들은 왕실로부터, 무신 정권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나라 전역에서 몽골군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죽거나 다치거나 궁핍한 상황에 놓여져야 했습니다. 그야말로 육체적으로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까지 탈탈 털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고려 백성들에게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고려 백성들에게 위로와 새로운 힘을 낼 기운을 불러 넣어주기 위해서 이 삼국유사라는 책을 편찬한 겁니다. 삼국유사의 첫 편이 기이편입니다. 그 기이편의 첫 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옛 성인들은, 옛 성인이라 그러면 가장 대표적으로 공자와 같은 이들이죠. 공자는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키고 인의로 가르침을 베푸는 데 있어서 괴력난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럽니다. 이 괴력난신이라는 게 괴이하고 아주 신통한 힘과 어지러운 귀신들의 이야기, 이런 이성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은 글에 쓰지 말라는 거였죠. 그런데 한 나라의 제왕이 태어날 때는 하늘에서 명을 받고 태어나야겠죠. 그러니 제왕이 태어날 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진시황제라든지 항고조 유방, 이런 사람들을 모두 아주 기괴한 일들과 함께 태어났기 때문에 마땅히 황제가 될 만한 인물이다. 그렇게 신화들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알에서 태어나는 등 이렇게 신기하게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괴이하다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역시도 삼국유사의 여러 편들 중에 제일 앞에 이 괴력난신의 이야기들을 수록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앞부분이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를 저술한 그 주된 이유인 거죠. 우리 나라를 세웠던 시조들이 태어나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고려 백성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려 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삼국유사 이야기들을 따라서 경주 여행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행지는 황룡사지입니다. 사진만 봐도 가슴이 탁 트이죠. 신라 최대의 절이었습니다. 황룡사는 진흥왕이 궁궐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죠. 그런데 황룡이 나타났다 그래서 절을 지었던 곳입니다. 이 황룡사는 진흥왕이 무려 17년에 걸쳐서 절을 완성을 했고요. 이후에도 거의 100년에 걸쳐서 당시의 모습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려 후기 몽골의 침입으로 불타버렸죠. 이 황룡사가 원효 스님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황룡사는 신라 최대의 사찰입니다. 그러면 이 황룡사의 주지 스님은 어떤 분이 할까요? 신라의 최고의 고승이 하겠죠. 그럼 원효 같은 스님? 아니었습니다. 진골 출신의 자장 스님, 이런 분들이 황룡사의 주지 스님을 했던 거죠. 원효 스님은 진골 출신의 신라 승려들한테는 따돌림, 지배층에는 속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원효 스님이 실력으로 황룡사에서 여러 스님들을 제압하고 여기서 금강산매경론을 설법하셨습니다. 그래서 황룡사가 원효 스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이고요. 이 황룡사에 두 가지의 보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장육존상이라는 불상인데요. 어느 날 신라 가까운 바닷가, 지금의 울산 옆에 울주군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배가 들어옵니다. 그 배에는 많은 철과 황금이 실려 있었고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서축에, 그러니까 인도의 아유광이 황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푼을 가지고 장차 석가의 존상 3개를 부어 만들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이것을 배에 실어서 바다에 띄워보내니 인연이 있는 땅에 도착해서 이 장육존상을 만들어 주소서 하고 축원하면서 장육존상의 견본으로 부처 1개와 보살상 2개를 실어 보낸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은 신라에서 이 장육존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요. 그래서 이게 황룡사의 보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황룡사의 보물이 있죠. 바로 황룡사 구층 목탑입니다. 선덕여왕 때 자장 스님이 신라 황룡사의 구층 목탑을 세우면 신라 주변의 9개 나라들이 신라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해서 세웠던 탑이죠. 이 두 가지가 황룡사의 보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효 스님 그러면 가장 기억나는 게 이 해골물이죠. 해골물을 마신 원효 스님이 모든 것은 다 내 마음에 달려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이 사실은 기록이 없습니다. 삼국유사에는 이런 기록이 없고요. 이 원효 스님의 해골물 이야기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중국의 송고승전이라는 책에 보면, 그리고 또 일본의 기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이 중국으로 불교를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길에 오르게 됐죠. 사실 처음에는 고구려를 거쳐서 유학길에 오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첩자로
잡혀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죠. 그래서 잠시 구금됐다가 풀려나서 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 이분들이 다시 유학길에 오르기 위해서 백제를 통과해서 바닷길로 중국 유학길에 오르려고 했었죠. 그 힘든 길을 가던 중에 밤이 늦어서 어쩔 수 없이 하룻밤을 묵어가야 됐습니다. 마땅히 잘 곳이 없어서 이들이 동굴같이 보이는 곳에 들어가서 잠을 잤던 거죠. 그곳에서 아주 모처럼 편한 잠을 잤답니다. 그러고 아침에 깨어보니 거기가 자신들은 동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덤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그날 바로 짐을 꾸려서 길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쳤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하룻밤을 더 자야 했던 거죠. 전날은 이곳에서 아주 편히 잠들었어요. 그런데 둘째 날은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괜히 오싹하고 으스스한 것이 전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던 거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백 년 후에 와전이 되면서 무덤 안에서 해골물을 마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원효 스님은 의상 스님과 길을 달리하게 됩니다. 의상 스님은 그대로 중국 유학길에 올랐지만 원효 스님은 되돌아온 거죠. 그리고 원효 스님은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서 스승을 따라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따르는 스승이 없었습니다. 스승 없이 혼자서 깨달음에 이르신 분이 바로 원효 스님입니다. 그리고 이 원효 스님은 그렇게 자신이 깨달은 것들로 책을 많이 서술하셨죠. 지금 남겨진 책만 해도 20여 권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80여 가지의 책을 쓰셨다고 합니다. 이 원효 스님은 신라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시던 중에 이런 노래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그 누가 내게 자루 없는 도끼를 주겠는가?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깎아보련다. 이런 이야기를 부르면서 다니셨는데 아무도 이 노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뜻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단번에 알아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 무열왕 김춘추였죠. 김춘추가 생각하기에는 원효 스님이 여인을 얻으면 이 신라를 위해서 큰 임무를 낳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마침 남편이었던 화랑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게 되면서 과부가 된 딸이 있었죠. 바로 요석공주입니다. 그래서 무열왕이 궁궐로 원효 스님 불렀어요. 원효 스님이 궁궐로 들어가다가 월정교라는 다리에서 그만 강물로 떨어지셨어요. 옷이 흠뻑 젖었죠. 이제 궁궐로 들어가는 길에 요석궁에서 옷을 말리고 머물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며칠을 머물게 되면서 이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태어난 이가 바로 설총이죠. 설총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설총의 무덤이 경주에 있습니다. 잘 듣지 못하셨죠?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이 후손의 꿈에 설총의 무덤이 있다고 예언을 듣고 그 설총의 무덤이 있다는 곳 근처의 마을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해봤더니 설총의 무덤 위치를 알려줬다고 합니다. 설총의 무덤 위치가 보문단지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문단지를 산책하다 보면 그 근처에서 설총의 무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원효 스님이 궁궐로 들어가다가 강물에 빠진 곳이 바로 이 월정교죠. 이 월정교가 지금은 이렇게 근사한 모습으로 세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이 월정교는 낮의 모습도 근사하지만 야경이 또 더 근사합니다. 이 월정교의 우측편에 교촌 한옥마을, 그러니까 경주 채씨 종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주 채씨 종가로 가는 길 쪽에 바로 요석궁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 요석궁이라고 적혀 있죠. 지금은 한정식 집입니다. 그런데 이 요석궁이 요석공주가 머물던 그 요석궁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조금 더 들어가게 되면 바로 경주 채씨 종가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요석궁이 실제로 있었던 자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곳을 걸으면서 이 원효와 요석공주 사이의 사랑 이야기와 그 사이의 설총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곳을 둘러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원효 스님은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결혼을 정식으로 한 건 아니지만 계율을 어긴 거죠. 파괴를 한 겁니다. 스스로 파괴를 했다고 하면서 법복을 벗어버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고 함께 어울려 놉니다. 일체 무예인은 한 번의 생사를 벗어난다 라는 화엄경의 구절을 노래하면서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듭니다. 이 무예인이라는 건 조금 더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속세에 전혀 거리낄 것이 없어야 죽고 사는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무예가를 부르면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닌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칭했습니다.
소성이라 그러면 마음이 좁은 사람,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사라 그러면 집에 머물면서 수도를 하는 사람이에요. 스님은 제대로 수행을 하려면 절에 머무셔야 되겠죠. 그런데 자신은 아주 작은 마음을 가진 보통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면서 자신의 집에서 그냥 수행하는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지극히 낮춘 겁니다. 그러면서 백성들 사이에 파고든 거죠. 원효 스님은 그래도 육두품 귀족이셨고 큰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신데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백성들 사이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오히려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다른 승려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면서까지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당시 원효 스님이 사셨을 시기가 무열왕부터 문무왕 시기까지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계속 전쟁이 끊이질 않았던 시기죠. 그 긴 전쟁 동안 백성들은 전쟁에 시달리고 세금에 시달리고 이런 백성들을 아무도 보듬어 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려고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 시기에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 마음속으로 파고들려고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낮추셨던 겁니다. 원효 스님은 당나라 유학길에 오르지 않으셨죠. 원효 스님은 한 번도 우리 땅을 벗어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효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더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 고잔지, 고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곳에 가면 원효 스님의 초상화가 남겨져 있습니다. 원효 스님의 초상화로는 가장 오래된 초상화이죠. 그런데 모습이 어떤가요?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하고 피부가 까무잡잡하니 정말 평범하게 얼마나 열심히 백성들 사이에서 함께 했는지가 그대로 얼굴에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이 또 오랫동안 계셨던 곳이 고선사라는 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선사는 경주에 댐이 생기면서 수몰되었어요. 그래서 고선사에 있던 탑은 여기 경주박물관 야외 전시관에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선사의 절이 수몰되면서 이곳에서 원효 스님의 비석이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비석이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고 깨진 일부 조각들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원효 스님의 비석의 이름이 서당 화상비입니다. 원효 스님의 본명이 서당이었거든요. 그럼 원효 스님의 성은 뭘까요? 그렇죠. 아들 이름이 설총이니까 원효 스님의 성은 설씨입니다. 그래서 설서당이었던 거죠. 원효라는 건 법명이에요. 출가하시면서 얻은 이름이죠. 새벽. 불교의 새벽을 이끈다.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고선사에서 원효 스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는데요. 태어나지 말지니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를 말지니 태어나는 것이 괴롭다. 이게 인간이 가장 고뇌하는 것이며 번뇌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원효 스님의 서당 화상비가 일부 조각들이 발견이 됐는데 안타깝게도 또 아랫부분은 국립경주박물관이 소장하고 있고 윗부분은 동국대 박물관이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석의 조각들이 또 이산가족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원효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던 절이 바로 골굴사입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이 골굴사는 경주의 동쪽 바다 간포로 가는 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굴사의 입구가 예사롭지 않죠. 스님들이 선무도를 행하고 있는 겁니다. 스님들의 무예예요. 그런데 이게 스님들의 수행법입니다. 실제로 여기는 선무도 대학이 있고 중국의 소림사가 있듯이 우리나라의 스님들의 무예를 하는 곳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여기에 와서 선무도를 배우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또 아주 절경입니다. 제일 위에는 마의 불상이 조각이 되어 있는데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바로 이곳. 여기가 바깥으로 봤을 때는 불당인 것처럼 보이지만 안을 들어가 보면 석굴이에요. 자연적인 석굴 사원이죠. 이곳에서 원효 스님이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의 마지막을 함께 한 곳이 이 골굴사에 있습니다. 원효 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아들 설총이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그래서 아들 설총이 원효 스님을 화장을 하고 유골을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다시 흙을 섞어서 소상을 만들었어요. 흙을 섞어서 원효 스님 모습을 빚었어요. 그런데 채색을 하지 않은 것을 소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소상을 만들어서 분황사에 아버지 소상을 모셔놓고 아버지에게 예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설총이 분황사에 있는 원효 스님의 소상을 보면서 예를 올리자 원효 스님의 소상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고개를 돌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원효 스님의 소상이 왜 고개를 돌렸을까요? 아마도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고개를 돌리신 게 아닌가 했는데 그 소상이 고개를 돌리고 이련 스님이 상콩유사를 쓰실 그때까지도 고개를 돌리고 돌아본 그대로 분황사에 모셔져 있다고 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모습이 남아있지 않고요. 그렇게 원효 스님 돌아가시고 나서 설총이 원효 스님의 소상을 만들어서 예를 올린 곳이 바로 이 분황사였습니다. 분황사는 선덕여왕이 세운 사찰이죠. 그리고 분황사는 몽골의 침입 때도 화를 입었고요. 다시 만들어졌다가 임진왜란 때 또 큰 화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시의 그 웅장한 모습은 많이 잃어버린 모습이지만 분황사에 있는 이 모전 석탑만큼은 신라에서 가장 오래된 석탑으로 지금도 그 웅장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황사의 모전 석탑 바로 정면에 보면 이렇게 생긴 우물이 있습니다. 우물은 보통 돌을 쌓아서 우물을 만들죠. 그런데 이 우물은 화강암이라는 큰 돌이에요. 그 큰 돌에 구멍을 내고 그걸 깎아서 이런 우물을 만든 겁니다. 화강암은 정말 단단한 돌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깎아서 우물을 만들려니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폭이 1m 가까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 원성함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바로 이 우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이 우물이 그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관람객들이 여기서 우물을 길어 먹었다고 하니 이 우물은 벌써 1000년이 넘은 우물인 거죠. 지금까지 원효 대사와 설총에 대한 이야기를 따라서 황룡사와 월정교 그리고 골굴사와 분황사를 같이 둘러봤습니다. 대릉원에 다 가보셨죠? 두 번째 코스는 대릉원입니다. 대릉원에 가면 뭐가 있나요? 천마총이 있죠. 천마총 다 가보셨죠? 그리고 천마총 앞에 황남대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릉원 안에서도 문을 열고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고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추왕릉이에요. 신라의 13대 왕인가? 미추왕의 무덤입니다. 이 미추왕은 신라 김씨로서는 최초의 왕이에요. 그전에는 석씨가 왕이었습니다. 첨의 왕이라고. 그런데 아들이 없어서 이 미추왕이 석씨 왕실의 사위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정치를 아주 잘했다고 하죠.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다시 석씨에게 왕위를 넘겼어요. 그래서 유래왕이라는 왕위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래왕 때 청도 자리에 이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이서국에서 신라의 경주를 침략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서국의 병사들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었어요. 신라의 경주가 큰 위기를 맞은 거였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병사들이 나타났는데 이 병사들이 귀에 대나무 잎을 꽂고 나타나서 함께 싸워준 겁니다. 그래서 경주를 침공한 이 이서국 병사들을 다 몰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이 대나무 잎을 귀에 꽂았던 병사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갔는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바로 그 미추왕릉 앞에 대나무 잎이 잔뜩 쌓여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돌아가신 미추왕께서 신라를 구해주려고 병사를 보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어느 날은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서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일더니 말을 탄 장군의 그림자가 김유신 무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 탄 장군이 회오리 바람을 타고는 미추왕릉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잠시 후 미추왕릉 안에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김유신 장군이 미추왕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였습니다. 신은 평생 동안 어지러운 시대를 구하는 데 힘써 통일의 공을 세웠으며 이제는 넋이 되어서까지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의 자손이 죄 없이 해공왕에게 죽임을 당했으니 그것은 군주나 신하들이 저의 공을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은 이제 다른 곳으로 떠나 다시는 신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것이니 왕께서는 허락해 주소서 그럽니다. 미추왕이 허락할 수 있나요? 허락할 수 없죠. 나와 그대가 아니면 누가 신라를 지키겠는가 하면서 김유신 장군을 달래고 얼르고 하셔서 그 마음을 풀어드렸습니다. 해공왕 때 김유신의 자손 김융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죠. 그런데 다행히 해공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김유신 장군의 무덤에 사과를 하고 또 그 후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럼 김유신 장군이 왜 미추왕릉을 찾아갔을까요?
이후에 신라 왕들은 대부분이 김씨였죠. 그래서 김씨 왕의 시조였던 미추왕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던 겁니다. 여기가 바로 김유신 장군의 무덤입니다. 우리가 경주 가면 많은 왕릉들을 볼 수 있지만 김유신 장군의 무덤이 제가 봤을 때는 경주에서 거의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가장 넓은 터에 가장 신경을 써서 만든 무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미추왕 이야기를 따라서 대릉원의 미추왕릉과 김유신 장군묘를 함께 둘러봤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괴릉 이야기입니다. 이 괴릉은 경주 외곽에 있는데 조선 왕릉을 보듯이 제대로 격식을 갖춘 굉장히 근사한 무덤입니다. 무덤을 쓸 때 시신을 놓는 관을 괴어놨다 그래서 괴릉이라고 불러요. 이 괴릉은 원성왕의 무덤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성왕이 꿈 해몽을 잘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괴릉을 좀 다른 측면에서 찍어본 사진인데요. 괴릉의 앞에 이렇게 괴릉을 지키는 석수가 있고요. 문인상이 있고 무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주에서 외곽에 떨어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괴릉을 찾는 이유가 바로 무인상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무인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시 통일신라에 서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음을 보여주는 석상이죠. 이 원성왕의 본명은 김경신이었습니다. 재상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신하로서 첫 번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2인자였어요. 근데 이 김경신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복두를 벗고 흰 삿갓을 쓰고는 12현의 가야금을 들고 청관사라는 절의 우물 속으로 들어가는 꿈을 꾼 거예요.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꿈을 해몽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해몽을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머리에 복두를 벗었다는 것은 벼슬에서 쫓겨난다는 얘기다. 그리고 12현의 가야금은 칼을 쓰고 감옥에 갇힌다는 예언이다. 그리고 우물 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감옥에 들어갈 꿈이다 하고 예언을 해줍니다. 그런데 굉장히 겁이 났겠죠. 그래서 김경신이 집 밖을 못 나갑니다. 김경신이 두문불출을 하고 있으니까 김경신 밑에 있는 아참벼슬의 아랫사람이 김경신을 찾아왔어요. 도대체 왜 안 나오십니까? 했더니 김경신이 자신이 꿈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꿈 이야기를 듣고 이 아참벼슬에 있는 사람이 김경신에게 큰절을 하더니 자신이 제대로 꿈 해몽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에 복두를 벗었다는 것은 이제 내 위로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흰 갓은 왕관을 뜻합니다. 12현의 가야금은 당신이 미추왕의 12대손 왕이 될 거란 얘기고요. 우물은 궁궐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왕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김경신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자기가 1인자가 아니죠. 지금의 왕 밑에는 김주원이라는 당시 재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음 왕이 후보였던 거죠. 그래서 김주원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될 거냐 했더니 그 아참벼슬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북천, 북쪽에 있는 하천의 신에게 제사를 몰래 지내십시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리고 당시의 왕이었던 선덕왕이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위에 오를 사람은 김주원이었죠. 김주원이 궁궐로 들어가서 왕위 즉위식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김주원의 집이 북천 너머에 있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북천이 범람을 한 겁니다. 궁궐로 들어올 수가 없었고 그때를 틈타서 김경신이 궁궐로 들어가서 왕위 즉위식을 한 거죠. 그렇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원성왕이었던 거죠. 아주 대단한 꿈을 통해서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정치도 꽤 잘했습니다. 이 원성왕 10년쯤 됐을 때 여인 두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신의 남편들은 못에 있는 용이다. 그런데 중국에서 온 사신이 자신의 남편들, 못에 살고 있는 용을 물고기로 만들어서 갖고 가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마리 용과 함께 아까 분황사에 우물이 있었죠. 그 우물에 살고 있는 용도 물고기로 만들어서 이 용 3마리를 물고기로 만들어서 중국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원성왕이 그 말을 듣고 경주에서 중국으로 가려고 가는 사신들을 쫓아가서 하양쯤에 이르렀을 때 그 사신 일행을 잡았다 그래요. 그리고 사신에게 너희들은 어찌하여 우리나라의 용 3마리를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만약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 하고 윽박질러서 그 용을 되찾았다고 하죠. 이번에는 원성왕 이야기와 함께 원성왕의 무덤, 괴릉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경주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면 좋겠지만 몇 군데만 살펴봤는데 그곳이 여기 황룡사지와 분황사였고요. 그리고 또 여기 대릉원에 있는 미추왕릉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김유신 무덤도 같이 살펴봤죠. 그리고 여기 원성왕의 무덤인 괴릉, 울산으로 가는 외곽도로에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경주 향교가 있고 채씨 고택이 있는 여기가 월정교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고문단지가 있는 쪽에 설총의 무덤이 있고요. 그리고 원효스님 간포 가는 길에 있는 골굴사에서 열반에 드셨죠. 그렇게 경주 전역을 다 돌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이렇게 줄여서 몇 군데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공유사를 따라 찾아가는 경주 스토리텔링 여행. 상공유사가 어떤 책이고 이 상공유사에 나와 있는 스토리를 따라서 경주 여행을 함께 해봤습니다. 이 상공유사가 만들어진 것이 일현 스님이 정말 힘든 고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려고 만든 책이었습니다. 상공유사가 당시 전쟁에 짓밟혔던 고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운을 불어넣어 줬듯이 상공유사를 따라가는 경주 스토리텔링 여행이라는 오늘 강연이 예기치 않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많이들 지쳐있는 우리에게 작은 희망과 따뜻한 힐링을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연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